자, 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비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180쪽이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관찰법 바로 얘기합니다. 자, 관찰법은 자, 비의사소통법으로서 자, 관찰법은 직접 수집법 중에서 비의사소통법으로서 조사 대상을 통제하지 않고 자, 기록하면서 꾸준히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기록, 녹화, 녹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다큐멘터리요. 다큐멘터리고 특히나 자연물을 대상으로 뭐 다람쥐라든가 뭐 청설모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자연 상태의 것을 볼 때 이것을 관찰법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자연 다큐멘터리 찍을 때 보면은 이 그 카메라하고 음향, 자, 그 동물의 어떤 소리를 이제 모아야 되는 장치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 이거를 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다큐멘터리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관찰법이 그렇게 그 단순히 본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관찰법이 또 하나가 어디 있냐면은 특정한 연구자가 회사에 가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회사의 사람들이 어떻게 뭐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는 어디 가고 이런 거를 지켜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법은 그 참여 정도에 따라서 연구 조사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연구의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면은 그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굳이 뭐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81쪽에 구조화 관찰, 비구조화 관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구조화 관찰이라는 거는 뭐 미리 다 정해놓고 어떻게 내가 관찰해야 되겠다 이거를 다 자, 과정을 정해놓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구조화 관찰은 이게 어찌 보면 어울리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하고 완전히 어울려서 이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 저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관찰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어린이들 이렇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어린이들 모르게 몰래 보면서 아, 얘가 지금 뭐 특정한 행동이 문제가 있다 없다. 얘가 지금 예상보다는 뭐 사교성이 있다 뭐 높다 뭐 없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할 때 아이들을 볼 때 관찰법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송 기법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관찰법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 양육 같은 거 보면 이제 관찰법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이제 런닝맨 있잖아요. 런닝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걸 관찰법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런닝맨 출연진 중에 한 명이 그냥 두서없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본다는 거죠. 그런 런닝맨 같은 경우가 이게 비구조화 관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걸 연구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뭐 게임도 하고 어울리고 뭐 하면서 같이 계속 지내가면서 아, 이런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방법인데요. 자, 182쪽에 이제 투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치료, 자, 그림 치료, 뭐, 그 다음에 놀이 치료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투사법은, 자, 직접 질문하기가 어렵거나, 자, 직접 질문할 때 타당성 있는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응답자의 반응을 보고 의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성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림 같은 걸 몇 개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그림에 대한 생각, 뭐, 이 상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자,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아, 이게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보통 투사법을 이제 그 조사할 때 가장 이제 그 잘 쓰이는 연구 분야가 이제 성에 관련 걸 물어볼 때요. 우리가 여성과 남성, 뭐 부부관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성에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 때 투사법을 동원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안 밝히게 되는 연구 주제,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학대를 당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자, 직접 물어보면 곤란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
이 대상자가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 뭐 어떤 것을 보고 감정을 표현할 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류 선택법인데요. 자, 이거는 182쪽의 맨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어떤 질문에 대한 틀린 답을 여러 개 적어 놓고 그것을 선택하게 해서 응답자의 태도를 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류 선택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원래는 정답이 없는 그 보기들 같은 거를 나열을 해두고, 자,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걸 고르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러저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게 굳이 이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대학교 친구인데, 친구가 대학교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그 친구한테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불러주는 몇 명 친구한테 불러준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김모모 씨의 친구 맞냐 그러더니 맞다 그랬더니, 만약에 뭐 여가 이것저것 한 10개 묻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자, 만약에 뭐 땡땡 씨가 만약에 김영재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럼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냐 해서, 그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0원부터 1억까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질문 한 10개, 총 10개의 질문에서 한 4개쯤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때 그래도 방법론을 그나마 요만큼은 배운 사람이라 가지고, 이거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질문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에 어떤 희한한 질문 하나겠지. 그래서 제가 1억을 다 빌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합격을 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오류 선택법이라는 게 오류를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마치 무의미한 보기들, 좀 중간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다 섞어 놓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연구자가 또는 조사자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의미의 방법인데, 그렇게 자주 쓰이지는 않아요. 현재 제가 아는 방식에서는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뭐 얼마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냐, 0원부터 1억까지 이렇게 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친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3쪽에 마모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마모 측정은 전시장에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어떤 작품에 많이 관심을 갖고 열람했는지 뭐 이런 거를 찾아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모 측정은 이미 우리가, 특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등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마모 측정을 다 당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걷는 거, 등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매표소 주변을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 이렇게 우리 종아리 정도 높이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웬만한 등산로에는 거기 하나씩 다 있거든요. 들어가는 쪽에 하나가 있고, 많이 나올 만한 곳에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더라도 등산객이 몇 명이다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게 마모 측정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전자적인 센서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예전처럼 이걸 일일이 가서 막 뭐 몇 명이냐 셀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마모 측정이 아주 대표적인 거고, 자, 뭐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타이어, 그 다음에 기계의 마모 정도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의 책이 이제 너무 낡았다 그러면은 이 책은 인기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서적이 많이 보는 전공서적 같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낡아 있는 거, 그럼 이 책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84쪽에 첨증 측정인데, 자, 이거는 말이 어려서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새 여러분 영화관을 가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관을 가시면은 뭐 어떤 영화든지 보신 다음에 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부러 맨 마지막에 나와보세요. 맨 마지막에 나오면 팝콘 있잖아요. 팝콘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자처럼 돼 있고, 이렇게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조금 더 늦게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자막 다 올라가고 사람들 다 나가고 한 2, 3분 정도 있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팝콘 같은 거 이렇게 쭉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 통이요. 그 다음에 우리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수 통이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게 첨증 측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새 그 영화관 가면은 이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앞부분은 특히나 더 심하고 이제 그 영화표에 영화관에 그 관람 저 비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 좋은데 그 빈자리 있죠. 빈자리. 빈자리에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서 보통 팝콘 세트를 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팝콘 세트 음료수의 세트의 가격이 빈자리의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빈자리를 메우는 방법은 자, 간식이에요. 간식 하나가 빈자리 하나 가격에 딱 맞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걸 영화관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관, 2관, 3관 이렇게 쭉 다 놨을 때 빈자리에 그 손해를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세트예요. 보통 세트를 사가는 사람들이 영화관 그 경영에서 봤을 때는 가장 훌륭한 손님이죠. 왜냐? 세트가 그 빈자리 가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요. 이게 첨증 측정이에요. 다 합니다. 무조건 다 하고 요새는 뭐 전자화 시스템으로 돼서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누르면 다 몇 개 팔렸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그 쓰레기통을 가서 봐야 돼요. 왜냐? 인기 있는 영화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없는 영화는 상영 기간이 짧잖아요. 심지어 뭐 며칠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 경우는 팝콘을 샀는데 저 사람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가서 팝콘이나 음료수의 개수를 세는 거, 이게 첨증 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제가 말한 이 내용은 이제 영화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연영과 방송과에 보면은 그 영화 개론이라는 책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바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본적인 자료 수집의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